지금부터 167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텝 사업조정 평가본부장 전승수입니다. 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이슈와 연구개발 전략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주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요 포럼은 전환적 혁신 선도와 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초혁신 사회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컴퓨팅 혁신 전략, 인공지능, AI 반도체, 양자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발제와 토론에 앞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트로에서도 오늘 토의할 중요한 핵심은 다 소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안 미친 곳이 없고, 특별히 이제는 산업 기업의 경쟁력에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정책기관도 이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같은 정책 띵크탱크 글로벌 기관들하고 협업하기 어려운 그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는 어떤 단순한 기술적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문제 해결에까지 답을 주는 데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관 산업으로 반도체 내지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플랫폼 서비스까지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지금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거와 함께 결국 산업과 기업 그리고 또 우리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까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어떤 주권적으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서 저희도 지금 국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인공지능을 중요하게 지금 전략적 우선적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법적 지원 체계도 갖추고, 또 R&D 전략도 국가 전략도 지금 발표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하고 또 인공지능하고 양자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산업 정책들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좀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참여해 주신 우리 리아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용진 인공지능 정책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공지능에서 발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키스텝의 조성호 성장능력사업센터장께서는 주로 반도체 쪽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 키스트의 한상욱 양자정보연구단장님께서도 양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우리 연구개발 투자 방향이나 또 각종 정부 장기 계획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그러한 정책 시사점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 주실 텐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가 서로 융합되어서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발제와 패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정책본부의 이용진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키스텝 성장동력사업센터의 조성호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키스트의 양자정보연구단의 한상욱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키스트 한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키스텝의 전략기획정책센터의 김진용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세 가지 발제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인공지능, 그 이후에 AI 반도체, 그리고 양자기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돼서 이용진 본부장님께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인공지능 정책본부를 맡고 있는 이용진입니다. 오늘 167회 키스텝 수요 포럼에서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말에 정병선 원장님께서 저희 대구에 있는 본원에 직접 오셔서
인공지능 전도사로서 발표를 키스텝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원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올해 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공지능 정책 또 기술 활용과 관련된 부서를 또 새로 신설해서 저희도 인공지능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제가 국내외 인공지능 동향 및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표할 때마다 넣고 있는 장표인데요. 그 2002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때 굉장히 화려한 이제 컴퓨팅 UX 기술도 있었지만 미래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2004년에 이제 유비쿼터스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웨어러블 컴퓨팅 당시에 논의됐던 것처럼 고글도 차고 시계도 차고 그다음에 직접 뭐 MP3 재킷을 입고 다니면서 음악도 듣고 이런 것들을 사실 얘기했었는데 거의 15년, 20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 상상했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실현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포럼에서 논의하는 주제들도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좀 더 구체화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포럼의 의미를 한번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AI 동향 및 정책 현황 또 AI 발전 전략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동향 및 정책 현황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들 정의를 따로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인공지능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AI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스며들어서 전기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온라인에 상품 검색할 때도 많이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OTT에서 내가 그동안 봤던 선호하는 영상을 추천해 준다거나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을 갖고 있는 뭐 날씨 일기예보 아니면 주가지수 정보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기술로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요. 이 이후에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디지털 대변혁 시대의 도래를 알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AI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도 트랜스포머 모델이 발표가 됐었고 GPT-3라던가 특히 이제 22년 말에는 오픈 AI에서 챗GPT를 발표하면서 이 어떤 기술에 대한 가능성이라던가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22년 말에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거의 매주 어떤 때는 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빅테크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을 하면서 어떤 주로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시장도 서비스 규모라던가 시장 규모, 투자 규모도 최근 급속하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시장 규모도 2032년까지 30배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그간의 성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 22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이제 조사됐던 AI 기업이 한 2,000개 정도 되고요. 매출액이 4조, 종사자도 한 4만 명 정도였습니다. AI 기업의 R&D 투자 규모도 2.7조 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2.5조 원 규모였고요. 글로벌 AI 인덱스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AI 지수 6위, 정부의 인공지능 준비 지수 6위와 같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역량도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2년 말에 챗GPT가 등장했던 이후에 AI 새로운 인공지능 분야에서 좀 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AI 또 데이터 축적, 컴퓨팅 파워가 증대함으로써 예상보다 굉장히 훨씬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시각, 언어, 음성과 같이 단일 지능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는 이미 인간 수준까지 진보했고 혁신적인 기술로서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AI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혁신적인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인간처럼 스스로 유연하게 사고 및 추론하고 창조적 생성도 가능한 수준의 차세대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때만 해도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됐던 모델이었다면은 이제는 멀티모달 AI 시대에 돌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오픈 AI가 발표했던 소라라는 어떤 프롬프트에 어떤 텍스트만 입력해도 영상 한 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성형 AI를 보면서 이 AI 기술의 가능성이라던가 발전에 대한 우려와 또 기대가 굉장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기술의 고도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차세대 기술 혁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설명 가능한 AI라던가 데이터나 어떤 모델에 대한 경량화, 또 편향성이나 윤리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연산에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AI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거나 자사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증하는 AI 컴퓨팅 파워를 저전력 고효율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버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의 모든 접점에 급격하게 확산될 전망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는 단순하게 생산성 제고 수준의 보조적인 역할이었다면은 이제는 경제 사회 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 말부터 인공지능 국가 전략, 또 21년 5월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또 22년 9월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포함해서 AI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책 계획들을 발표하고 여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일상화라던가 초고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AI 일상화는 이제 디지털 시대는 인류와 AI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이고, 이제 국민, 사회적 약자, 학생, 농민, 소상공인까지 AI의 사각지대 없는 정책, 그러니까 AI 일상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AI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또 큰 어떤 구상하에 일상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AI 신뢰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책보다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검인증 체계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화 정책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 또 사회적 약자, 학생, 농업인, 소상공인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각각의 분야별로 서비스들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AI 정책들을 19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는 국가에서 주도해서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또 기업이 주도해서 안전성이라던가 책임성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년 7월에 AI 선도 기업의 자발적인 AI 안전 약속이 있었고요. 약간 오타가 있는데 23년 10월에 안전 보안 신뢰 기반의 AI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작년 11월에 AI 세이프티 서밋을 통해서 AI 선도 기업들이 책임감 있는 AI 역량 능력 강화를 위한 RCS 정책에 대한 도입을 합의했고,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생성형 AI 출현 이전에는 AI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인공지능 활용 범위가 좁고 성능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시기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활용 범위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성능에 대한 불신이 낮아진 시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들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초고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에 있습니다. 비전은 이제 AI 일상화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대 AI 생태계를 확보하자는 비전 하에 세 가지 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대 AI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국가 AI 혁신 제도 문화 정착이 그 세 가지 전략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초고대 AI 육성 측면에서 AI 핵심 인프라 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라벨링 데이터 중심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초고대 AI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용 핵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신뢰성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였다면은 이제 어떤 초고대 AI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신규 추진하고 있고요. 컴퓨팅 인프라도 반도체 기술 개발, NPU 팜 실증과 같은 K-클라우드 프로젝트 착수해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기술 개발이나 자원 제공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조성 부분에서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고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민간과 함께 초고대 AI 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라던가 새로운 서비스 창출, 해외 동반 지출을 협력하고 있고요. 5개 분야, 주로 법률, 의료, 학술, 문화, 상담 분야에 5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라던가 공공 분야의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부분도 초고대 AI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라던가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AI 관련된 혁신에 대한 제도적인 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초고대 AI와 관련해서 디지털 심화기의 새로운 신질서 정립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초고대 AI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신질서 협의체라던가 법제정비단, 윤리포럼 등이 운영되고 있고요. 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초고대 AI 개발 활용 측면에서 기존의 규제를 점검해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부분에서도 초고대 AI와 관련된 우려 요인이나 성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경제활동 기반으로서 AI 확산을 위해서 본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AI 광범위한 활용과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AI 기술이라던가 인프라 개발로 AI 일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분야를 봤을 때는 AI의 어떤 보편적이라든가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표준화된 모델을 구축하거나 또 전력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저비용 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국가 주도의 어떤 신뢰성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인프라 부분이 이제 기존에 이제 국가전산망 같이 국가의 자원으로서 투자 보안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서 데이터, 클라우드, 이제 컴퓨팅을 포함해서 또 네트워크의 혁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활용 확산 부분에서는 공공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 인력의 역량 강화, 또 포용적이고 전 세계로 확산 가능한 AI 활용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에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I가 어떤 국가의 어떤 하나의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컴퓨팅, 네트워크가 각각의 단위 요소로서 인프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부분은 이제 기존에 구축했던 데이터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을 상호 연결을 해서 AI 학습에 대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활용이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컴퓨팅 부분에서는 양자 기술이라든가 AI 반도체와 같이 컴퓨팅 기술을 혁신하고 어떤 자원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방안에 대한 고민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는 양자통신, 또 차세대 이동통신, 최적화 기술 등의 혁신을 통해서 AI 서비스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좀 예측이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라던가 국가의 자원으로서 또 하나의 인프라로서 보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추진 방향은 이제 현재까지는 초고대 AI 활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기술이 주도됐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활용이 주도되는 시장으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AI가 활용이 확산되고 또 이런 활용 확산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이 좀 더 성숙해지고 다른 분야의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또 AI 반도체와도 같이 또 기술이 성숙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이 처음에 작년 저희 2월에 수요 포럼 주제로도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생활에 들어와 있고 특히 그 국가 간의 경제 안보에 좀 중심적인 주제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요. 거의 경쟁의 핵심,
뭐 이런 게 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공지능이 조금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건 반도체 기술하고 같이 이 혁신 발전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 키스텝의 성장동력 사업센터 조성호 센터장님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발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키스텝 성장동력 사업센터를 맡고 있는 조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컴퓨팅 혁신 전략의 이제 큰 주제 아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부탁을 받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노란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달리에게 이런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이제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혁신 사회로의 퀀텀 점프가 되어 있는 한국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왼쪽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에 다가가기 위한 AI 반도체에 이제 우리 그 K 마크가 찍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즉시 그려주는 이런 모습도 있고 지능형 로봇이 이 반도체 칩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즉시 그려주는 이런 세상까지 지금 왔는데 이런 편리한 세상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또 발전하고 진화해 나갈 텐데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우리나라 시장 생태계 안에서 다른 이제 선도국에 잠식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일찍이 레이 커즈와일은 2006년도에 2045년쯤이 되면은 인류 전체의 지능 능력을 다 합친 것보다 그것보다 능가하는 지능형 시스템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고 이제 2045년을 이제 싱귤라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2023년을 2006년에 예측을 할 때 2023년에는 한 사람의 지능 수준을 넘어서는 지능형 기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는 연산 기계라고 해서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사람이 입력을 하고 그 연산을 조금 빠르게 도와주는 어떤 연산 엔진이라는 이러한 기계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연산의 다른 형태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 기계를 바꿔야 되고 그때마다 사람이 이제 입력하는 이런 형태의 시절을 지나서 1945년도에는 이제 폰 노이만이 이제 연산하는 기계의 어떤 로직과 입력하는 데이터를 한 곳에다가 모으고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에서 즉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코드와 데이터를 입력받고 순차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환원하는 지금의 컴퓨터 형태의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45년도에 이제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꾸준한 이제 속도와 어떤 효율에 대한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1980년대에 영상 화면 장치가 이제 컴퓨터와 이제 사람이 인터랙션하는 주요한 어떤 미디어가 되면서 화면에 대한 어떤 동시 처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인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상 처리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필요했고 그때의 니즈를 받아서 지금 유명한 엔비디아가 1999년도에 첫 번째 그래픽 억셀러레이터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지포스 256이고 256은 아마 용량을 얘기하겠죠. 이제 메가바이트고 이러한 이제 GPU가 이제 가속을 하는 것은 동시에 행렬 연산을 빠르게 계산한다든지 다차원 행렬 그러니까 이제 텐서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AI 시대에도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 위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어당 성능 개선의 한계는 시점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은 해왔지만 코어당 성능 개선의 한계는 어떠한 싱귤러 포인트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단위 자본 투자당 성능 개선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AI 반도체 칩의 성능 개선은 단위 코어당 기술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서 동일한 칩을 여러 개를 묶어서 칩을 만드는 병렬 연산 형태의 엔비디아 칩 같은 이런 병렬 연산 중심의 아키텍처가 앞으로는 계속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폰 노이만 구조에서 이제 자주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메모리 파트와 컴퓨팅 파트의
어떤 버스 설계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액세스 속도가 전체의 시스템의 한계를 이제 결정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보는 것과 같이 D램이 CPU의 바깥에 있을 때 64비트 메모리 액세스에 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하버드 구조로 엔비디아 칩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병렬 처리 구조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병렬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도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서 기존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많은 학습과 추론에 있어서 이제 정확도는 개선돼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정 임계 수치를 넘어서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갑자기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걸 이제 emergent ability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emergent ability 현상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한테 주는 베너핏은 검색의 시대가 종말이 되고 원하는 해답을 즉시 얻는 이러한 시대로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고 문서, 음악, 그림, 영상 등과 같은 창작도 동시에 이제 즉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 플랫폼의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아주 강하게 매일매일 진화하는 이러한 시대로 저희는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AI의 이제 파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이제 직감할 수가 있는데 이 한 4, 5년 전에 우리가 만났었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에 비해서 지금 AI의 활용은 전방위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스며들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전 세계 빅테크 기업 중에 AI 반도체 기업들은 그러면은 모두 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러면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은 큰 어떤 리턴이 올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전체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시총을 능가했다고 지금 언론 기사가 나 있고요. 지금 22년 하반기 23년부터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H100, A100 같은 이제 대규모 병렬 처리 연산 칩의 어떤 레비뉴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프로핏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는 99년도에 병렬 연산 그래픽 액셀러레이터를 출시하고 나서 2007년도에 마치 CPU에 코딩을 하듯이 GPU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쿠다 플랫폼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개발자들은 대부분이 이 쿠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병렬 처리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대항마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AMD 같은 이런 회사도 병렬 처리 연산 칩을 출시하고는 있지만 2016년도에서야 이런 이제 개발자 플랫폼을 이제 론칭하게 되면서 전체 시장 생태계 안에서의 구도가 완전히 엔비디아의 중심으로 지금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파트너인 TSMC도 그에 따라서 이제 레비뉴와 프로핏이 굉장히 급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 칩은 이 폰 노이만 구조하고는 다르게 액세스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도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도 같이 이제 프로핏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태계 안에서 쫓아가는 기업들은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도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19년부터 23년 사이에 이미 오픈 AI에 13억 불 이상을 투자를 해서 챗GPT를 22년 하반기에 출시를 했고 그 이후에 빙이나 코파일럿 등을 통해서 컴퓨터든 모바일 기기 등에 이제 즉시 답을 원하면은 답을 그냥 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확장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몰라서 누군가에게 묻고 노하우로 이렇게 전수되던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걸 즉시 질문을 하면 즉시 답변을 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OA 형태도 상당히 이제
고효율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H100 칩이 55만 개 정도 되는데 24년 한 해에만 35만 개를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랫단에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이게 H100 칩이 3만 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시가가 한 7만 불 정도 됩니다. 아마 두 기업 사이에 MOU가 있기 때문에 7만 불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후발주자가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7만 불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5만 개의 H100 칩을 이제 데이터 센터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치면 한 14조 원. 만약에 7만 불 정도의 시가를 생각한다면 32조 원의 투자가 올해 24년 한 해에 메타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의 수준이 얼마나 이게 그 갈 길이 먼지를 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와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엔스로픽에는 구글 알파벳 그룹의 구글이나 아마존이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특화 서비스를 이제 구축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픈 AI는 이 다른 빅텍 기업의 투자만 받아서 이제 IP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 생태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발전소 등의 이제 전체 생태계를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어떤 선도를 해보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프로젝트는 중동의 어떤 그 오일머니, 빅머니를 이제 7조 불 정도를 이제 조달을 해서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에서 AI 생태계의 어떤 그 중심지의 협력자로 나가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되고 또 역량을 다 이렇게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 과기수석께서는 R&D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여유 재원은 최우선으로 AI 반도체 칩 개발에 투자한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리벨리온이나 사피온이나 퓨리오사 같은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이 특화된 AI 서비스의 맞춤형 칩을 현재 개발을 초도 완료를 했고 올해 상반기나 여름쯤에는 실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생태계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AI 활용이나 AI 어떤 가치사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쟁걸음이 이제 많은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 그 안에서도 이제 AI 반도체의 경쟁 구도 안에서는 상당히 후발주자이거나 사실은 경쟁력이 거의 평가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마지막 제조, 패키징까지 경쟁력이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 가치사슬 생태계를 살펴보면은 설계 자동화나 코어 IP, 이제 설계 자산을 이제 개발하는 이쪽 부분이 부가가치가 많은 부분인데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뒤처진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디자인 업체, 그다음에 이제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업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후공정을 담당하는 이제 오사트 업체가 각각의 생태계에 따라서 특별히 자기들이 잘하는 영역에서의 어떤 공급망을 이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와 후공정, 오사트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그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R&D 인텐시티는 전체 세계 시장 안에서도 그 분야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초록색으로 나타난 우리 한국은 거의 그 분야에서 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제 시장 초기 진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이 가능할 것이냐는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첨단 산업이라고 불리는 다른 산업 분야의 어떤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도 반도체 분야는 R&D가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 산업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다른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비해서도 반도체 산업은 자본이 더 집약되는 이러한 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연결해서 얘기하자면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동시에 구비되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되지 않는 허들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완전히 게임 자체가 다른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앞서 우리 이용진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의 산업 전략하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이제 엮어서 국가적인 대책을 반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생태계 구축에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인재 양성에 신경을 계속 써 나가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포인트로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또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들어가지 못할 시장이라고 판단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HBM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수성에 집중할 것인가, 혹은 국가적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AI 반도체 분야의 신흥 강자로 우리가 이제 계속 키워 나갈 어떤 자신감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에 상응하는 투자의 규모로 봤을 때는 아까 미국의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투자의 규모가 그런 이제 구미 선진국의 어떤 투자 규모와 대적할 만큼 충분한가, 이런 시장의 어떤 그 끌고 갈 혁신 주체는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과기정통부 2차관실에서 지금 주무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분야, 소자 분야, 인재 양성 분야, 반도체 분야에서 공이 과기정통부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관실에서 산업 생태계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도 뭐 인공지능 분야나 반도체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부처가 지금은 힘을 합쳐서 원팀처럼 원컴퍼니처럼 움직여도 구미 선진국의 어떤 그 역량을 쫓아가기에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정책 간의 연계, 조정의 어떤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가칭 AI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책부터 투자까지, 그리고 이제 성과 점검까지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 원 컴퍼니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이게 D램보다도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쪽에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왼쪽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설계 자동화나 설계 자산 분야에서 공급망 경쟁력이 거의 0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제조 분야나 제조 설비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D램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이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은 사실상 여기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도체 설계나 장비 분야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갖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소부장이나 특별히 유럽은 또 이제 제조 장비 쪽에 EOV로 뭐 대변되는 제조 장비 쪽에 이제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경쟁력이나 자본 투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팹리스나 파운드리, 오사트 업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공급망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 경쟁력을 같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각국의 반도체 분야 3극 특허를 갖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유럽이 한 3분의 1 정도, 나머지 3분의 1을 일본과 중국과 한국과 대만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 D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표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설계 자산 부문은 미국과 장비 분야의 어떤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관련해서는 유럽과 협력을 계속 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지렛대로 해서 AI 반도체의 어떤 설계 자산 분야나 공급망의 일부를 우리나라에 내재화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국제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른쪽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반도체 강국 또는 강국을 지향하는 주요 국가들의 인재 양성의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학부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박사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15년도까지 지금 조사된 자료지만 과거 한 15년 동안 중국은 압도적으로 학부생을 많이 이렇게 인력 양성을 했고, 박사 졸업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미국은 기존에도 이제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은 중간에 초록색 띠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 증가율도 더디고 사실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기 힘든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반도체 분야는 연구개발 집중도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재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학부생뿐만 아니라 고급 인재 양성이 굉장히 시급하고, 그러한 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혹시 유출을 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국내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그 AI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고, 향후에 기회 탐색적 관점에서 방향성도 같이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양자 기술에 대해서 한상욱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세부적으로 현재 AI 반도체의 기술적 전환도 양자가 일부 이제 관련이 돼 있고, 향후에 이제 컴퓨팅 자체의 핵심 기술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키스트 양자정보연구단의 한상욱입니다. 양자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분 동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양자기술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빠르게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양자과학기술은 미래산업 안보의 게임 체인저 기술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그다음에 통신, 그리고 센서 기술에 퀀텀, 양자라는 키워딩을 붙여가지고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연산,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보안 통신, 그리고 기존에는 관측할 수 없었던, 측정할 수 없었던 아주 세밀한 신호도 측정할 수 있는 양자 센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그 기술을 보통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는가, 양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양자라는 걸 질문에 답하는 게 제가 듣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넓은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자과학기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불연속적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빛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빛을 약화시키는 어떤 필터가 점점점 강해진다면 빛의 세기가 측정되는 건 점점점 약해지는 걸로 측정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큰 그래프에서 보면, 매크로 세계에서, 거시적인 세계에서 보면 뭔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굉장히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서 줌인을 해서 본다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는 빛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빛 알갱이 1개, 2개, 3개, 4개는 있을 수 있지만 빛 알갱이 0.5개, 0.2개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얘기할 때 넓은 의미에서 뭔가 불연속적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만족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양자과학기술에서 말하는 거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과학기술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양자과학기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양자는 반드시 고전 물리학으로는 기존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연속적으로 표현되는 물리량 중에 얽힘이나 중첩이라고 하는 기존의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것만이 저희가 지금 양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양자라는 어떤 현상은 신기술 개발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반도체 발표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기술이 점점점 미세화되면서 양자 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이 양자 현상은 반도체 기술을 미세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떤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양자과학 기술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이런 새로운 현상들을 새로운 기술 개발의 도구,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개발의 도구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양자과학 기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자 기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자 물리적 특성을 기존의 ICT 기술, 컴퓨팅 통신 센서에 결합을 해서 초고속 연산, 초실내 연결, 초정밀 계측과 같은 기존의 기술에서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로 변모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혁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아쉽게도 이전 발표에 두 분이 발표해 주셨던 반도체, 반도체는 이미 거대한 산업이 있고요. AI도 거대한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는 걸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기술은 아직까지 그러한 산업이, 뚜렷한 산업이 나타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각국이 엄청난 투자를 가지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 기술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잠재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나라는 거의 1년에 수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대부분의 어떤 선진국들은 매해 많은 전략들을 계속해서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양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퀀텀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100여 년간 양자 현상이 관측된 거는 19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100여 년간의 기초 연구를 했을 때는 국가 간의 협력 연구가 너무너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각국이 앞다투어 양자 기술에 대한 전략을 내놓는 것은 이거를 국가 전략 기술로 생각하고 조금은 기술의 장벽을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술의 장벽을 치게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가 양자 산업으로 전환하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많은 나라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다투어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서야 양자 컴퓨터 연구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2년에 이제 국가 필수 전략 기술로 선정을 했고요. 22년에 12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중에 앞서 발표하신 반도체하고 AI도 있지만 양자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카테고리에 보시면 필수 기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자 기술은 양자 산업 자체에도 어떤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타 산업 분야의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22년 전략들을 더 집대성해서 23년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우뚝 서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워딩은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양자 기술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글로벌 양자 경제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낸 이유는 우리나라가 100여 년간의 연구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보다 원천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양자 원천 기술이 양자 산업으로 넘어가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ICT 기술, 제조업 기술, 반도체 공정 기술이 활약을 한다면 충분히 양자 경제 시대에서는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지가 포함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뚜렷한 산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어떤 베너핏을 가져다 줄지를 예상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께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미래상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발전 전략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미래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활력 넘치는 양자 경제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5대 주력 산업의 초격차를 견인하는 어떤 혁신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주자원 에너지 등 기간 산업의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반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킹 유출로부터 자유로운 초고속 정보사회, 보안통신에 대한 얘기고, 과학기술 강국과 국가안보, 그다음에 특히 굉장히 미세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양자 센싱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재난 및 사고 예방의 모니터링 기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양자 일상생활이라고 하는데, 혁신 신약 개발이라든지 정교한 기상 기후 예측이라든지 최적화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물론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지금 많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자 컴퓨팅 기술이 이러한 계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잘 발전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장밋빛 미래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냉정한 시각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자 통신 컴퓨팅 센싱으로 나누어 봤을 때 양자 통신 분야가 가장 기술적으로 성숙해 있고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통신 분야는 통신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한데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된 양자 통신 시장은 그 시장 중에 양자 암호 통신 시장이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암호 통신 시장은 정보 보호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작은 시장의 어떤 기술로 지금 활약하고 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자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자 컴퓨터의 기술 수준은 아주 미성숙한 단계에 아직은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자 센싱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준과 그리고 상용화 시점이 거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고전 센싱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의 센서로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기술 분야가 너무 다릅니다. 양자 센서도 어떤 센서를 만드냐에 따라서 관성 센서를 만드는지 전기장 센서를 만드는지 시간 센서를 만드는지 어떤 분야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양자 기술 자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큰 시장을 창출하는 어떤 것보다는 학교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미 중국의 동쪽과 서쪽은 인공위성으로 연결하고 동쪽의 주요 도시들은 2000km 구간을 양자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인프라들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재, 부품, 장비들을 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양자암호 통신에 대해서는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 기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꽤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암호 통신의 원천 기술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응용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KT, SKT, LG U+ 같은 통신사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한 응용 기술 개발, 그다음에 표준화 어떤 선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선 기술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자 센싱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야의 센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버스하게 연구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이버스하게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학교 기업이라든지 대학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로 활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가 되는 것은 이제 컴퓨팅일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양자 컴퓨팅은 통신 센서에 비해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가장 큰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자료에 말씀드리는 건 2021년도 시장 보고서인데 22년, 23년도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그 영향력에 대한 것들은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자 컴퓨팅에 관련해서는 크게 개발 방향이 현재 지금 상황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 자체,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자체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자체를 개발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개 큐빗을 만들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IBM이나 구글 같은 지금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초전도체 큐빗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전도체 큐빗의 어떤 단점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다른 물리계 플랫폼으로 이온덧, 광자, 중성원자, 실리콘 반도체, 다이아몬드, 이렇게 6개의 물리계가 아직까지도 경쟁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초전도체 큐빗은 작년에 1000큐빗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6개의 큐빗 플랫폼 중에 지금 상용화돼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컴퓨터를 제공하는 물리계는 초전도체와 이온덧 2개가 유의합니다. 나머지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초전도체하고 광자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초전도체는 지금 가장 앞서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고, 광자 플랫폼이 최근에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양자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 큐비트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광자 큐비트가 굉장히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구 개발 쪽에서는 광자 큐빗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반도체 쪽이나 AI 쪽은 굉장히 로드맵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IBM의 로드맵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큐비트 숫자의 개수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특히 물리학자 분들은 요 로드맵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날 때 지금 IBM이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조금의 이슈는 있지만, 이 로드맵대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전부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이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연구자들에게는 이 로드맵의 기술 발전 속도에 우리가 따라가야겠구나, 아니면 이 로드맵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래라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양자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는 IBM, 구글, 그다음에 많은 대학들, 그다음에 연구기관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디에 적용할래에 대한 연구는 타 산업 분야의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벤츠가 IBM하고 협력해서 그러니까 배터리 신소재 개발에 양자 컴퓨팅 연구에 적용해서 신소재 연구에 혁신을 가져오려고 하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하고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에 한번 적용해서 혁신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는 연구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들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오른쪽에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연구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프로세서,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를 오퍼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응용 분야를 개발하는 곳,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곳,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직군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22년 자료를 가져왔는데 23년 자료, 24년 자료를 보면 여기에 한 장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한 회사들이 계속해서 신기술을 가지고 창출하고 있는 굉장히 이머징한 지금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발전 전략이라고 제가 거창하게 작성을 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발전 전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인력 쪽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컴퓨팅, 통신, 센서의 기술 쪽에서 어떤 기술의 목표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희가 이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기초 생태계에 집중 조성하고, 그리고 산업화를 빠르게 갈 수 있는 통신과 센서 쪽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켜서 본격적인 산업화를 촉진해 보는 거. 그리고 3단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모든 분야에서 가질 수는 없지만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갖는 거. 이렇게 3단계 전략으로 하고 있고, 추진 방향으로 보면 무엇보다 인력 확보가 제일 우선이다라는 걸 두고 있고, 그리고 그냥 연구개발이 아니라 파편적인 연구개발이 아니라 임무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연구산업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도화하겠다는 거 등등을 7가지를 두고 저희가 그 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런 발전 전략을 세울 때 저도 참여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전략이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야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양자 분야의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를 양자 쪽에서 잘 적용만 한다 그러면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반도체 분야 자체는 반도체 칩 기술 분야가 아니라 반도체 공정 기술 분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 분야는 양자 신호 자체는 굉장히 미약한 미시세계의 신호를 다루기 때문에 그 양자 신호를 다루기 위한 디바이스는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현존의 최고의 기술은 반도체 공정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양자 기술 분야의 전 분야 중에 적어도 양자 소자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응용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2차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소라든지 몇몇 분야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벤츠하고 IBM이 협력을 했듯이 신소재 개발이나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계산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를 양자 컴퓨터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고전 컴퓨터, 양자 컴퓨터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전 컴퓨터, 그러니까 계산 과학을 하시는 분들과 양자 컴퓨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모여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만 주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쪽에 혁신을 끌어내는데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생각은 저희 키스트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방형 연구그룹 온사이트 협력 연구를 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개방형 양자 연구그룹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철학은 뭐냐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토의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국내의 교수님들 일주일에 하루 이상 키스트에 오시게 만들고 있고, 여기 국제협력의 연구 협력 그룹에 저희 키스트의 연구자들, 그다음에 협력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들이 상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의 연구자들이 지금 당장은 산업계 연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를 저희가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지만,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키스트에 오셔서 양자 기술을 같이 공부하고 산업계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양자 기술 분야에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점 기술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한상욱 단장님하고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게, 기술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세 가지 주제가 오늘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양자인데, 절대적으로 분리돼서 갈 수가 없고 같이 이렇게 계속 상황과 기술 연구들이 좀 융합될 수 있는 기회와 니즈를 계속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좀 공통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지정 토론은 먼저 저희가 인공지능부터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 세 가지 기술 중에 굉장히 이제 서비스에 밀접하고 그 국민이나 경제사회 수요들이 가장 먼저 촉발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먼저 좀 토론을 하고요. 오늘 패널로 함께 참석해 주신 김진용 센터장님부터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용입니다. 그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15분 만에 다 들은 것 같아서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이제 인공지능의 단계를 보면 그 맥킨지의 하이프 사이클상 사실 저는 버블기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나오는 기세량들을 보면은 현재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한 상태고요. 결국에는 이제 버블이 좀 꺼지면서 환멸기는 분명히 오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부작용 또는 역기능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인 불식을 종식시켜야만 또 그 인공지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안전, 신뢰, AI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고, 국가 전략 기술의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이제 중점 기술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올해 발표된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미국, EU가 최선진국인데 여기에서 80% 정도 수준이 되고, 기술 격차는 한 2년 정도로 여겨집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여러 인공지능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윤리 기준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주도권 또는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그리고 민간의 역할 분담을 해서 좀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정부의 역할, 특히 민간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R&D 투자인데요. 좀 민간이 주저하고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안전, 신뢰, AI의 요소 기술들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역할은 사실 규제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 특히 안전, 신뢰, AI 기술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의 강도가 사실 가장 낮은 전문가 중심의 자율 규제 공고부터 규제 강도가 아주 강한 직접적인 행정 규제까지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문화, 사회적 분위기, 이런 컨텍스트를 고려했을 때 좀 적합한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고속 성장을 위해서 인공지능의 부작용 및 역기능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켜야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는지랑 또 규제 방향에 대한 어떤 제 의견을 물어보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공공과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특히 중요한데요. 공공에서는 AI의 설명 가능성이라던가 또 공정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걸로 알려진 거짓 답변, 또 편향성, 비윤리성,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과 같이 협업해서 같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이제 AI가 덜 활용되고 있는 산업 분야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해당 영역에 어떻게 AI를 적용시킬지에 대한 표준화, 또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여러 가지 검증, 기술 검증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조기에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AI의 활용 성과를 생활에서 체감하고 그런 것들이 수요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규제 또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강한 규제 두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그 규제라는 부분은 그 각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정선의 어떤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근에 AI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 동향을 좀 보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각자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율적으로 규제에 동참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정부가 직접 AI 안전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11월에 영국에 있었던 AI 세이프티 서밋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각국의 어떤 국가 간의 규제에 대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속 안전성 회의는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규제 방향에 대한 틀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될 그런 예정입니다. 각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AI 기술 수준 또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게 수준에 맞게 같이 함께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AI를 이제 국가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발제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민간 자생적이고 경쟁적인 산업 생태계 내에서 그러한 발전과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 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이 한국의 지속 발전을 위한 경쟁력에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투자 없이도 산업 생태계 내에서 자생적으로 AI가 발전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재정 투자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텐데요. 이와 반대로 이제 국가에서 주도해서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들도 그런 인프라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은 있겠지만 막대한 이제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GPU 자원들을 수십억 달러씩 기업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학계에서는 AI 연구가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공익을 창출하는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AI 개발 부분은 정부가 좀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AI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민간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민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양자 기술과 마찬가지로 AI도 그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 기술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양자기술 분야에 있으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타 기술 분야와의 어떤 시너지를 견인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국내에 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기술 분야의 시너지 부분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포럼도 같이 세 개의 주제를 같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각의 기술에 대한 뭐 개별적인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기술과 같이 시너지를 내려면은 여러 가지 융합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연구 개발 단계부터 좀 세심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사례를 제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터와 AI를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민감한 의료 정보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자체를 합성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AI에 학습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실제 리얼월드의 데이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우리가 민감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로 바꿨을 때 개인정보를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진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또 재미있는 주제는 AI와 로봇에 대한 어떤 두 개의 기술이 같이 결합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LLM과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로봇과 인간의 어떤 서로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부분에 적용을 한다거나 로봇이 어떤 새로운 행동, 동작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생성형 AI 기술로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계속 사례들이 만들어질 거고 생각되는 장애들은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 분께 좀 질의를 또 하시고 의견도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가 전략 기술 중에 3대 게임 체인저가 지금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가 그 가운데 코어 역할을 하면서 브리징을 해주는 기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저희 발제하신 조성호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저희 패널분들께서 좀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 전략을 사실 우리 강점을 레버리지 삼아서 부족한 역량을 쌓아가야 된다. 사실 여기에 저쪽으로 동의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상 파운드리 또는 패키징 분야는 사실 우리가 강점이 있는 공정 기술 역량을 활용해 가지고 뭐 인하우스 R&D를 하거나 또 우리 주요국가 협업을 통해서 분명히 캐치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데 사실 우리가 너무 경쟁력이 낮은 칩 설계 쪽은 사실은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셨고 또 미국이 사실은 자국 내에서 설계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되게 폐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연 협업이 가능할까? 좀 더 아주 미시적인 전략들이 필요한데 어느 분야에서 가능하고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이제 질문이고 뭐 저는 또 이제 작은 생각을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없던 생태계를 해외의 어떤 턴키로 시스템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기술 개발을 했던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속철도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가장 최선단의 서비스나 제품을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와 제품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 파트너로서의 이제 국제 공동 연구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 우리가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 이런 기회는 사실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김윤용 센터장님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반도체 분야도 그냥 인재가 아니라 최고급 인재가 필요한 분야임에 틀림없을 것 같고요.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발표에서 계약학과 뭐 이런 쪽의 어떤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것만으로 좀 충분한지 아니면은 그런 학과를 운영할 때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최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로서는 좀 듣기가 거북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페이퍼에는 탤런트 매그넷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자석이 이제 철을 끌어들이듯이 이렇게 이제 탤런트 매그넷 전략을 쓰고 자기들이 고부가 가치의 이제 설계 자산을 독점하고 파운드리는 저가 제조 능력이 있는 한국과 대만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전략에 우리는 이제 맞서야 하는 거죠. 맞서야 하는 건데 대학 인력도 대학원 인력도 이제 키우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잘 키울 수가 있고 뭐 국가 장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뭐 해외 유학의 기회라든지 뭐 해외 유수 기업의 어떤 경험을 쌓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우리도 우리 인재들을 탤런트 매그닛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만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재 양성은 인재 양성 정책 자체로만으로서 독립적으로 스탠드얼론 할 수가 없고 생태계 조성과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 AI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대상, 고객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리벨리온과 같이 이제 국내 기업에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용화를 하려면 엔비디아 같은 생태계와 같이 성장을 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아니면 기업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전략이 필요한지 센터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근간에는 쿠다 생태계를 깨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겪고 있는 뭐 그러한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8년 이상 개발자들은 이제 쿠다 생태계 안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 학교에서도 쿠다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하나의 갈라파고스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업계에서는 뭐 리벨리온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피온도 마찬가지고 이제 동시에 이제 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자기들의 경쟁력은 엔비디아의 H100 칩은 점점 더 범용 프로세싱을 위한 칩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머징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서비스 최선단에 있는 기업들은 H100 칩을 계속 이제 확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선보이는 형태로 지금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그런 타겟은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의 서비스 단계나 제품을 특화한 형태로서의 그 후방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우리나라는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쿠다 생태계 안에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 생태계가 같이 이제 호환성을 이루면서 또 이제 병행하는 그러한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최근에 큰 변화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들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려고 하는 변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좀 메이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AI 반도체 회사들하고 동맹을 맺는 구조들, MOU 맺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인재와 관련돼서는 세계 기술 다 동일하긴 한데 그 미국의 인재 프로그램은 이게 양성과 육성과 확보 전략을 같이 다 쓰는데 저희는 이제 양성이나 이쪽에 좀 맞춰져 있어서 좀 각 분야에 대한 인재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양자 기술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단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김진용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자 강의는 몇 번을 들어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양자가 사실 대중에게 이해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화하는 데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약간 대중의 입장에서 우리 수요 포럼이 사실 대학생들 일반 국민들도 보시기 때문에 대중에 맞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상 과학 영화에서 사실 우리의 미래를 사실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아이언맨에 이제 자비스가 있을 건데 사실 개인화된 AI 서비스 시대를 알리는 약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영화 속의 자비스는 사실 단순히 자료를 찾고 일정 관리를 해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제품 설계도 해주고 여러 기기를 연결해가지고 생산까지 해주는 되게 고도화된 AI 그 비서인데요. 이걸 하려면 사실 엄청난 컴퓨팅 캐파가 필요할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는 아까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전 컴퓨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되게 획기적인 방식으로 연상 능력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트루 기술로서 궁극적으로 슈퍼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상 예측 등 같은 데는 탁월한 성능을 낼 것 같은데 과연 인간 중심의 개인화된 AI 서비스 시대가 온다고 하면 양자 컴퓨터가 소형화되거나 개인화되거나 이런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냐. 이 질문은 아마 대중들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기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다 서버급 컴퓨터였잖아요. 그리고 특정 몇몇 어떤 특수한 그 그룹들이 그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는 어떤 PC가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되고 했던 거는 반도체 기술의 어떤 크나큰 혁신 때문에 이렇게 저희 일상생활에 일반 대중에게 다가오는 기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는 초기 컴퓨터, 서버급의 어떤 초기 컴퓨터를 만드는 거에 지금 굉장히 집중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개인의 어떤 삶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컴퓨터의 트랜지스터나 어떤 반도체의 어떤 그 기술 혁신처럼 큐비트를 만드는 어떤 만드는 거의 어떤 기술 혁신 그리고 양자 알고리즘이 그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자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기술 혁신 이런 혁신들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양자 컴퓨팅, 양자에 대한 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양자 과학기술 발전 전략에 보면 28년 이후 이제 양자 서비스의 국산화가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국산화가 진행되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기술적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 컴퓨팅 자원을 민간에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쉽게 빌려서 그때 서비스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되시는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을 실제로 일반 대중들이 많이 사용해 보실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조금 쪼개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양자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이 양자 컴퓨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지금 질문자께서 얘기해 주셨던 어떤 의도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활용 형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걸리는 시간 자체는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과 이런 걸 판단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양자 컴퓨터링의 어떤 기술 개발 속도를 보면 최근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관련된 연구 개발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시점이 조금 좀 빨리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답을 좀 가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실용화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실용화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기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양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암호 통신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자체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탐색하는 그런 쪽에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두 번째 질문이랑 조금 연계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머징 텍은 처음에 소개될 때는 신규하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정책적 지원이 이제 꾸준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성과라는 것을 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발표자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방금도 이제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통신이든 센싱이든 컴퓨팅이든 이 정책적 관심을 계속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뭐 기술적 시연이라든지 상용화 가능한 어떤 빠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로드맵이 있으면 이 분야가 좀 산업이 이끌어간다기보다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이제 학계와 연구계가 또 이끌어가는 이런 연구 분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컴퓨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일반 대중이 체험하는 상용화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전문 과학기술 영역에서 체감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팅 분야에서는 그렇고요. 통신이나 센싱 분야 같은 경우에는, 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미 지금 상용화는 이루어져 있고, 다만 기존 기술에 비해서 얼마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솔루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도 5년 내에는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싱 분야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면 특정한 몇몇 센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존에 하지 못했던 계측을 할 수 있는, 센싱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을 내보여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자 과학기술 쪽에 지금 투입되는 리소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양자 과학기술에 관련된 인력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데,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이 기술이 대중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예상하는 시점보다는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양자가 어렵지만 또 아주 먼 얘기 같지만, 아까 이제 양자 소자나 양자 암호 통신이나 또 앞에서 말씀 주셨던 이제 AI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양자 응용 기술들이 현실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미래적으로는 AI 쪽과 그 반도체 쪽에 굉장히 중요한 퀀텀 점프 핵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제별 논의는 이걸로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3가지 3대 기술들이 상호 혁신 수요 공급을 맞춰가는 관계적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패널 분들께서 조금 마무리로 좀 최종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본부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각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이 AI 분야만 봐도 굉장히 많고,
너무 AI 분야에 한정되어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 주셨던 AI 반도체 또 양자 컴퓨팅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 정책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포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토론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요.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AI가 이제 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이 그 AI 서비스의 뒷단은 우리나라가 가진 사실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예산 투자나 뭐 이런 부분에서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서 오늘 일단은 먼저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지는 걸 말씀해 주셔서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센터장님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았을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양자과학기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AI하고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반도체 분야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가 평소에도 되게 관심도 많았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양자 관련된 실험을 할 때 AI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실험을 최적화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 AI 쪽의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학습을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쪽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도체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소자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반도체 공정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쪽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 누설 연료를 탐지한다든지 굉장히 미약한 신호, 어떤 불량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양자 센싱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기술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좀 더 발전되고 해서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논의들을 또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추가적으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센터가 이제 국가 전략기술 정책을 총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의견을 좀 드리면, 사실 현재 전략기술 정책의 방향은 뭐 양자, AI, 반도체 등 12개 분야를 키우는, 각계 개별적으로 키우는 그런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토의하는 거에서 아시다시피 세 개 분야가 다 독립적이지 않고 되게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12개 분야가 모두 다 인터밍글하게 공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정부의 정책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각계 전투로 분야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상위의 비전, 상위의 정책 목표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로드맵을 꾸려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12개 분야별로 뭐 역할이나 미션도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기술이 구현되는 타겟 시점도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영역이나 수단도 과학기술 정책에서 혁신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까지 모두 다 아우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좀 더 상위의 목표 개념에서 보자. 이런 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토론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사전에 좀 접수한 사전 질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진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AI를 통한 판결이 판사에 의한 재판보다 국민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엄청 민감하고 중요한 건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학 교수로서 사법부의 신뢰 붕괴가 매우 염려되고 AI를 통한 판례 분석을 통해서 판사가 재판을 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포함해서 좀 본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포럼 토론 준비보다 사전 질의 주신 내용들이 사실 더 어려웠습니다. 이게 개인의 의사 의견임을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판례 분석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적용하면 훨씬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법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질문 주신 분이 작년에 이제 서울고법에 계셨던 그 강민구 부장 판사님이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빌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법관이 보통 1년에 4천 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보통 이제 사건 기록이 10,000에서 3만 페이지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좀 약간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놀랬던 거는 실제로 그 사건 기록을 분석해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드는 노력이 7에서 80%,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정에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쓰는 에너지가 20-30%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이제 AI 기술을 적절히 적용한다면 그런 부분들, 사건 기록을 조사하고 판례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한다면 그 노력을 훨씬 줄여서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나머지 7-80%의 역량을 쓸 수 있다라는 기사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사실 판례 분석이 재판의 전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인간인 사람인 이제 판사의 어떤 고유한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질 텐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어느 단계까지는 이런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좀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어떤 역할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AI를 통해 재판을 하고 그 재판 결과가 당사자가 받아들이려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들도 많이 남아 있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양자 관련된 질문인데 두 가지를 함께 좀 한상욱 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이아몬드 방식의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인지 질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양자의 상용화 예상 시점과 이를 위한 인접한 기술은 무엇인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반갑고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기술적인 질문이라서 답변하기 제일 쉬워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거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보시는구나 해서 되게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다이아몬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동작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구현할 때 한 2가지 정도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원자를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 인공 원자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이 반도체 공정 기술의 임플란테이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만드는 게 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이 다이아몬드 큐비트를 한 곳에 집적화해서 그 큐비트를 만드는 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큐비트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큐비트 숫자는 굉장히 모자란 숫자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포토닉 큐빗, 광자 큐빗으로 저희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자 큐빗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인터페이스 연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 2가지 정도가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용화의 가장 문제점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상용화의 가장 기술을 넘어야 될 장벽은 뭐냐고 생각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양자는 어렵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양자 정보 과학을 박사 과정을 공부한 분들,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 부분에 연구를 하신 분들한테 맡겨두고, 사실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분들이 한 역할은 한 20%에서 30%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70% 정도의 역할은 기존에 전자공학 잘하신 분들, 컴퓨터공학 잘하시는 분들, 재료공학 잘하시는 분들, 반도체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어렵다는 인식을 버리시고 함께 한다 그러면 상용화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도 좀 더 양자와 익숙해지는 걸로
네,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용진 본부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적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고민과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의 경제 혁신 속에서 국제적 협력과 경쟁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이 역시도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사전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창조성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를 침범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안전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AI가 어떤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학습하고 시키지도 않은 뭔가 행동을 해서 인간을 위협한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는 이제 국가가 어떤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기업은 자율적인 규제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모델 자체를 배포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요. 혹시 이제 말씀 주신 창조성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에서 만든 소라라는 그런 어떤 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기술로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 종사자의 일자리가 어떤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시라면은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간의 창조성이 분명히 그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변화는 계속 있어 왔고, 또 없어지는 일자리가 생기면 또 새로운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AI 중심의 경제 혁신 속의 국제적 협력과 경쟁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질문하셨던 분의 어떤 정부의 역할, 주로 이제 핵심 산업과의 융복합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제적 협력과 경쟁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 협력은 AI의 뭐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각국의 어떤 공통의 기준을 만들고 같이 논의하자라는 거고요. 경쟁 부분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각국이 어떤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자본을 들여서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쟁 수준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해야 되냐면,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AI LLM 대형 언어 모델이라는 것들을 자체로 갖고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소버린 AI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학습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버린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버티컬한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그런 데이터부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라던가 또 활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AI 반도체 양자 모두 상용화나 산업화 단계에 들어서면 결국 이제 신뢰성하고 안전성에 대한 기술도 같이 연구가 되고 발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와 촉진 정책이 계속 발굴되고 또 국민들에게 제시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발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토론과 질의답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말씀 주셨던 것들, 논의됐던 것들은 또 정책의 주요한 전략이나 제도에 제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에서 발제해 주시고 질의응답해 주신 패널 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현장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실무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 키스텝 수요 포럼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더 토론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업과 연대 연구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5월에 과학기술 정책과 혁신 이슈와 관련돼서 수요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전체 167회 키스텝 수요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